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72살 박영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닮은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홀로 살고 있는 올해로 72세가 된 박영자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적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많았지만 최근 겪은 일만큼 마음이 아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일구며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는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셋을 두었지만 지금 제 곁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결혼을 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하면 자신의 삶을 살게 두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늙어가며 혼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게는 세 자식 중에서도 특히 정이 많이 가는 장남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어려서부터 든든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장남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동생들을 돌봐줬습니다.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으며 저를 챙겼고 둘째와 막내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가 항상 고마웠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두 자식보다 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일을 했습니다. 늘 성실했고 똑 부러지게 살아가는 모습에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2해 전 민수가 미국으로 사업을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고 했죠.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도전해 보려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다는데 어머니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민수가 미국으로 떠난 뒤로 집에 홀로 남겨질 저를 생각하니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출국 전 잠시 저와 따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안채를 세놓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집을 임대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에서 짐을 뺐습니다. 안채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부모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떠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사업 준비로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은 편지를 보내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그의 편지를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편지를 두고두고 읽으며 아들의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던 편지가 2달, 석 달로 늘어갔고 어느새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잘 안 된 것은 아닐까, 몸이라도 아픈 것은 아닐까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대문 옆에 있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어쩌다 우편함에 민수의 편지가 있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텅 빈 우편함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민수가 보낸 편지를 들고 동네 슈퍼에 가서 자랑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괜스레 뿌듯해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수가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편지가 뜸해진 지 오래됐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꾸준히 입금됐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가 떠난 지 서너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날도 편지를 기다리며 우편함을 열었는데 다른 편지와는 달리 유독 두꺼운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민수가 보낸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기 전 집을 팔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년 뒤에 다시 집을 사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결국 눈물을 삼키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간 받은 편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편지가 차츰 2달, 석 달 간격으로 늘어나더니 이제는 편지를 받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우편함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보다 두툼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글이 길게 적혀 있었고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집을 이미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며 2년 뒤에 반드시 집을 다시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간 아무런 눈치채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안채는 여전히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었기에 집이 팔렸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편에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올려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원의 꽃을 함부로 꺾지도 마당을 서성이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얼마 후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은 밝은 얼굴로 들어오더니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친구랑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말에 민수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호야, 그게 이 집은 이미 담보를 잡을 수가 없어. 사실 형이 미국 가기 전에 집을 팔았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지를 꺼내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고는 손에 힘을 주어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집을 팔았다고요? 엄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형이랑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도 그렇게 아들만 감싸주다가 결국 이렇게 당하셨잖아요. 형은 애초에 미국에서 살 생각이었겠죠.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집까지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형이에요? 저는 태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오겠다며 주방에서 반찬을 준비하던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생각인데요. 어머님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생활비도 계속 드는 게 부담이시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을 미국으로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 민수네 집으로 보내겠다는 말이야? 네, 형님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면 어머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형님 집에서 지내시면 덜 외롭고 저희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국에 가라는 말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효도하는 방식일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고려장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 아들의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한다는 생각이 서글펐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미국까지 가서 민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다 감당하려니 쉽지 않아요. 이 집도 이미 형님 명의가 아니고 어머님 혼자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무작정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대처. 아들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내 삶의 터전이었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둘째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태호야, 엄마는 그냥 이 집에서 살 거다. 미국에 가는 것도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싫다. 엄마는 여기서 여생을 보낼 거야. 둘째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아들이 다시 돌아와 집을 사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지는 앙상했고 바람 소리는 더욱 깊고 차가웠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두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둘째 아들 태호는 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따뜻하게 불을 지펴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집을 되찾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풀린다며 편지가 오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몇 달 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민수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는 미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민수가 사업을 망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형이 집까지 팔아버린 것도 화가 나지만 이제 형이 돌아와도 저는 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태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태호는 형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쩌면 저와도 마음의 거리를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이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 사이에 틀어진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처벌 그리고 고요한 단절. 민수가 겪은 실패에 대해 저는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고 있었겠지요. 민수가 사업을 실패하고 연락이 끊긴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처벌과도 같았습니다. 부모와 형제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미국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민수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형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형 성격 알잖아요. 이성적이고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태호의 말처럼 민수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분해하며 밤새 책을 붙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집을 팔고 떠나면서도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겠지요. 어쩌면 사업이 실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선과 질책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민수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겪고 있을 고통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섭섭함과 용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태호 역시 민수와 연락을 끊고 저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동안 집에 들르지 않던 태호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태호의 행동이 서운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에 대한 배신감과 가족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겠지요. 그러나 태호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왜 형만 감싸세요? 저희는 엄마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형이 그렇게 해도 이해만 하시나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민수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민수는 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보듬게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존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집을 팔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그 편지에 써 내려간 사죄의 문장들을 보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고통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에게도 서운함은 있었지만 역시나 태호 역시 제 자식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여생을 준비하며 그렇게 두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이 집에서 저는 혼자 남은 여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을 아껴 생활하고 동네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민수와 태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두 아들이 각자의 삶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결국 어머니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만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저는 집 앞 정원에서 장미꽃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가 언젠가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킬 날이 올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오히려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이 됩니다. 자식들을 용서하고 남은 시간들을 차분히 보내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두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마주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흘러나왔지만 제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드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 했죠.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팔고 떠난 이후 저는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오리라는 막연한 기대조차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태호와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둘째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간 후 저를 다시 찾지 않은 것은 아마도 형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테고 부모인 저는 어쩌면 그들의 삶에서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지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이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결심.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통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두 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집을 팔았다면서요. 우리에게는 말도 안 하고요. 그걸 아시면서 왜 저희에게 숨기셨습니까? 태호가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제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로서 민수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 형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낯선 나라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던 게지. 내 형도 너희들한테 말 못한 게 죄스럽지 않았겠니? 그 말을 들은 태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형의 가족 아닌가요? 우리도 형의 사정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형 편만 드시네요. 저희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형이 모든 걸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 후로 태호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느라 저를 챙길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장미꽃에 물을 주고 길가의 핀 꽃들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면 문득 민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저와 함께 정원을 돌며 장미꽃 향기를 맡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꽃을 만지며 엄마, 이 꽃은 왜 이렇게 예뻐요?
라고 묻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들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저는 이제 자식들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붓글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몇 글자를 써 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곁에 없더라도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운 자식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수가 미국에서 연락을 끊고 태호가 저와의 관계를 멀리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들이 그립습니다. 가끔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움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식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할 뿐입니다. 민수와 태호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 이제 와서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편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조차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기보다는 제 두 발로 서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짐.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쓸쓸할 때도 있겠지만 그 쓸쓸함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정원의 핀 장미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제 삶이 비록 혼자라 하더라도 더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커가는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자 보람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 노년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그들의 감사를 받기보다는 당연시되고 오히려 부담이나 불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 자식에게는 당연한 일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좋은 옷을 입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애씁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결혼할 때 집을 해주는 경우도 흔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감사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기대는 경우 부모의 지원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자 본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다시 집을 담보로 잡아서 투자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의 책임감 없는 행동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지만 자신은 잊어버린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작 부모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안위가 최우선이 되고 부모 자신의 삶과 행복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자식을 위해 일하거나 자금을 마련해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집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쓰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본인의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도와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는 결국 자신의 삶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남는 것은 빈집과 쓸쓸함 뿐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자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삶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이나 안위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자식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부모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간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모의 삶.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남는 것은 후회와 상실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부모는 그동안의 희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행복은 부모가 전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며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삶을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도움이 된다. 부모는 흔히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반드시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독립심을 잃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독립이 자식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자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 자식들은 부모가 잘 지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면 자식들은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본보기가 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 자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자식들은 독립심을 잃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희생은 자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부모의 모습.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식들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심어줍니다.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자식들도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에게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것은 자식에게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독립심과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식의 삶에 적당한 거리를 두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대하고 부모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에게 적당한 독립성이 유지될 때 더욱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식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나서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반드시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들에게 더 큰 교훈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삶을 보며 독립심과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힘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각자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의 건강을 위한 상품을 항상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